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이재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김영연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과학의 탄생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슬람 사회에서 서유럽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마술 사상입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어 동사 메디케어가 사실 치료하다라는 뜻과 마술을 사용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마술이 최초에는 의학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헤르메스 사상은 처음 들어봅니다. 헬레니즘 지식인 몇몇이 이집트에서 작성하거나 편찬한 헤르메스 문서에 나타난 사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동양과 서양 문화의 근원이 같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신교 원형 시대 때 자연에 깃든 신성을 이렇게 체험하고 살았던 깨달음이 서양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마법, 마술이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엔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동양의 도의 세계와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세시대 이후의 서양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양의 문화는 로마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쇠퇴했다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아랍의 공헌이 컸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좀 더 네.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12세기, 13세기 유럽의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세기에 이슬람 사회에서 서유럽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 과학이랑 철학을 만나게 되고 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전해지면서 유럽 지식 체계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연을 배우는 목적은 오직 그 안에서 신의 계시를 읽기 위함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의 섭리가 주관한다고 믿었던 기독교 사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견함으로써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 자연의 질서와 변화는 그 자체의 원리, 즉 자연에 내재하는 힘 그리고 목적에 지배당하고 있고 자연적 이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그 의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2세기를 자연 발견의 시대라 불러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과는 기독교와는 사실 전혀 다른 기반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교적인 우주와 기독교적인 우주 사이에 이 모순이 불거지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독교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 침투로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에 또 조화롭게 편입시킨 인물이 나타나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을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체계화시키려고 했던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마스가 전개한 그 논의의 기본은 자연적 이성으로 논증되는 과학적 진리, 스켄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계시의 진리, 이른바 신앙이죠. 신앙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 합리적 체계로 기독교 신학을 재편성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철학인 스콜라 철학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후 토마스의 신학은 유럽 기독교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스콜라학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정신 세계를 석권하게 되죠. 그런데 13세기에 유럽은 십자군 운동의 좌절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기독교 세계는 사실 관대한 이교도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거든요. 또한 이슬람 사회의 높은 기술력, 또 경제력 이런 걸 알게 되고 아랍과 비잔틴을 통해서 이제 계승된 고대의 높은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몽에서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언어의 해석에 매달려서 나날을 이렇게 보내는 이 스콜라 철학의 불모성을 간판 인물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데 바로 로저 베이컨입니다. 그는 자연학에서는 수학과 경험을 동시에 중요시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실천성 그리고 또 실용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대 지식인들 중에서는 가장 근대성을 나타낸 인물이죠. 베이컨의 학문과 과학 사상은 그가 이제 제창하게 되는 경험학 또는 경험술에 집약돼 있거든요. 로저 베이컨에 의해서 서양 중세 시대의 신학이 마감이 되고
경험론으로 대표되는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는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수학적 추론과 경험적 확증이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는데, 이는 실증과학인 동시에 수리과학인 이 근대 물리학을 선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석과 자침의 이 지북, 지남성을 실험 물리학의 대상으로 처음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험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실천한 인물이 로저 베이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당대를 같이 살았던 페트루스 페레그리누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극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페레그리누스인데요. 남북을 가리키는 이 자석의 양끝을 자석의 남극, 자석의 북극이라고 이름 붙인 게 바로 페레그리누스입니다. 이 페레그리누스는 천연 자석이 남북의 극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분리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자석이 항상 자기 쌍극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건 19세기 이후에 전자기학이 이론적으로 발전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자석이 중국에서 서양으로 건너가면서 전해지면서 서양의 항해술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석의 이론을 체계화하면서 과학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처럼 이 시기 유럽이 이슬람 사회랑 접촉을 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점차 근대 과학 철학 사상에 눈을 뜨게 되고, 또 기계 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가 조금씩 이제 싹트게 돼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시대에 에너지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의 파도가 이제 밀어닥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계층으로서는 이 높은 지적 관심을 가진 기술자, 이제 지식층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에는 대학에서도 이제 신학을 벗어나 철학을 논하는 자유학이라는 걸 배우고, 또 사회의 이런 기술적 요청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실력을 지니고 있는 지식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계층, 새로운 계층, 이 도시 시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13세기는 이런 개혁의 조짐을 보이면서 13세기가 막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강흥으로 식량 위기가 나타나고 또 패스트가 창궐을 했잖아요. 이 유럽이 장기간에 걸쳐서 피폐, 정체되었기 때문에 이 암울했던 14세기와 15세기 전반을 지내면서 시대 상황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옮겨가게 된 거죠. 정리를 해보면 중세시대 때 아랍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전해지고 신학 일변도였던 중세시대에서 이제는 이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실험과 경험을 토대로 한 근대과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군요. 네. 그러면 근데 저자는 특이하게도요,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마술 사상입니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르네상스기가 도래하면서 자력이 새로운 이해로 변모되는데, 바로 마력으로서의 자력이라는 헤르메스주의적인 이해로 이제 변모를 하게 돼요. 이후에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 추진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르네상스의 마술 사상에서 비롯하거든요. 자력과 마술 사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최초의 11세기 동안, 즉 2세기부터 12세기까지 서양에서 자석은 주로 의료와 마술에 사용되어 왔고, 그래서 숨겨진 힘의 어떤 예시로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어 동사 메디케어가 사실 치료하다라는 뜻과 마술을 사용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와 마술을 같은 것으로 바라보았던 당시 시대상이 읽히는 거죠. 플리니우스의 박물지를 보면 마술이 최초에는 의학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와 마술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자석인데, 13세기 중반에 가서 이 철학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이 독일 도미니크 수도원의 광구장을 거치면서 교황 우르바누스 4세의 특사로 이제 임명을 되는데, 이제 기독교사의 1급 엘리트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으뜸가는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마술에서는 자석이 주문에 따라 사용되며 놀랄만한 환영을 가져온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서에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누스가 이렇게 인정을 한 것처럼, 힐데가르트가 또 실제로 말한 것처럼 자석은 주문 등을 써서 마술적으로 사용하면 이 놀라운 효과를 불러온다고 실제로 믿었거든요.
이처럼 자석과 자력에 대한 관심은 이 마술적인 연구랑 이 동전의 양면처럼 등을 맞대고 있었고 13세기 독일의 대철학자 마그누스 등 중세 기독교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두 자석을 초자연적이며 마술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공공연히 인정을 했었어요. 치료하다는 말, 메디케어에 주문을 읽어서 마술을 부린다라는 뜻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참 흥미로웠는데 역사를 조금 더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 자침과 자석의 지향성이 발견되면서 이는 지상의 물체에 대한 하늘의 영향을 드러내는 사례로 여겨지게 되면서 힘 개념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석의 지향성 발견은 단지 자석의 이해에만 머물지 않고 이 중세 후기부터 근대 초에 걸친 유럽인들의 자연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천체가 지상의 물체에 힘을 미친다고 본 점성술이나 마술 사상의 이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 기근 등으로 이렇게 암울했던 14세기부터 16세기를 지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이는 유럽 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르네상스는 17세기 이후 만개하는 이 근대과학의 태동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 격동기에 인간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게 바로 인문주의였습니다. 이 초기 인문주의는 고전 연구, 나아가 이렇게 고대 문서 발굴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비잔틴 제국의 학자 몇몇이 다수의 이 그리스 고전 사본을 들고 이탈리아로 건너옴으로써 수사학에 치우쳐 있었던 이 초기 인문주의와는 다른 비잔틴 영향을 받아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던 신플라톤주의와 헤르메스 사상이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술 사상이 공공연하게 논해지게 되었어요. 신플라톤주의는 좀 많이 들어봤지만 헤르메스 사상은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거죠? 이 헤르메스주의는 2, 3세기에 신플라톤주의와 그노시스주의 또는 카발라 사상을 이끌었던 헬레니즘 지식인 몇몇이 이집트에서 작성하거나 편찬한 이른바 헤르메스 문서에 나타난 사상이거든요. 초기 르네상스인들은 이 문서가 플라톤보다 훨씬 이전, 즉 모세와 동시되거나 또는 그보다도 앞선 시기에 이집트 도사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인물이 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플라톤주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도래도 예견했다고 믿고 있는데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그 뜻이 삼중으로 위대한 헤르메스, 신과 같은 지혜가 있는 철학자라는 뜻으로 이집트의 지혜이신 토트의 현신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집트에서 신들의 왕으로 숭배되는 암몬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산술, 기하학, 천문학을 발명했다고 하는데 암몬 신은 그리스로 비유를 하면 제우스와 같은 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헤르메스주의를 관통하는 마술 사상이 태고의 성스러운 예지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잘못되거나 사악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고대 사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네요. 네, 그랬다고 볼 수 있죠. 중세 후반부터 르네상스 일기까지 유럽에서는 고대가 근대보다 더 뛰어나고 더 거슬러 올라가 대홍수 이전의 예언자들은 신에 가까운 훌륭한 인간으로서 신이 내려준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던 사람들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12세기에 기욤 드 콩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인은 현대인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리고 로저 베이컨도 대저작에서 신의 법을 받은 사람들, 즉 성조들이나 예언자들에게는 태초의 철학의 모든 것이 주어졌다. 고대 이집트나 이 카르디아의 현자들의 지식이 신에게서 연원하는 진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역시 인류의 본원적인 지혜를 발견한 것이니 존경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헤르메스주의를 기반으로 한 마술 사상에서 우리는 신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초자연적인 마술의 힘과 치료를 위해서 주문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한국 배달 시절의 신교 문화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신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주문을 읽는 수행을 통해서 신과 하나 된 이 선의 삶을 살았던 당시 문화가 물론 다소 변색은 되었지만 그 역사 속에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기의 마술 사상은 사실 고대 신교의 가르침에 대한 숭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대 과학의 길이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코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직선적이지도 단선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대 과학의 개념과 방법은 이렇게 여러 관념 속에서 성장해 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유대교의 신비경전 카발라도 헤르메스주의에서 유래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마술 사상은 서양의 어떤 신비 사상 그리고 신교의 어떤 지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술 사상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헤르메스주의를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면 헤르메스주의의 중심 사상은 전 우주는 신의 가호 아래 있으며 생명을 갖고 힘으로 가득 찬 하나의 유기체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늘의 힘을 받아 살고 있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 사물에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양 르네상스 시기의 우주는 이처럼 어떤 거대한 힘의 네트워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요 사상인 이 마술이 자연 내부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감지하고 파악하고 또 삼라만상에 걸쳐져 있는 이 힘의 네트워크를 조작하는 심오한 철학이자 신성한 기술이었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고대 마술의 기본 사상에는 선택된 탐구자가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고 그 힘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선택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헤르메스 문서에는 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신적인 생물로서 지상의 다른 생물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고 하늘에 사는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과만 비교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신들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 힘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양자는 적어도 대등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의 주류인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보고 있는데요. 헤르메스 사상에서는 인간을 신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지는 신과 인간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고 인간이 신의 수준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상은 이 우주에서의 인간 역할에 대한 그때까지의 견해를 결정적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반영하는 이 소우주로서의 인간은 대우주의 모든 요소에 대응하는 것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신에게만 허락되었던 기적이 인간이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마술인 거죠. 고대인의 지혜 속에 숨겨져 있었던 마술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어떤 능동성 그리고 주체성을 보증해주는 논리를 이렇게 제공해주게 된 건데 르네상스계의 마술 사상은 소우주로서의 인간이 자연의 비밀을 찾아낸다면 대우주의 생명적인 힘을 자기 내부에 끌어들여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술하면 남을 속이는 속임수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군요. 네. 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서양의 마술 사상이 불교의 인드라망이나 동양의 기사상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과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거든요. 피치노는 인간은 육체와 지성이 영혼을 통해서 결부돼 있고 우주도 세 개의 신체, 세 개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의 어떤 거대한 생명체로 이제 보고 있었어요. 우주에는 전기가 존재해서 이 우주의 전기를 통해서 세계는 활동한다고 피치노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전기란 홍과 신체의 매개물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지상의 물체에 미치는 힘을 매개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태양과 달과 별은 이 우주 전기를 통해서 지상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지상의 물체에 활기를 주고 또 뭐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치노라는 사람에게 자연 마술이란 우주의 전기를 매개로 이 지상 물체에 주어진 하늘의 힘을 연구하고 그 전기를 물질로 유입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늘의 힘과 에너지를 다루게 되고 그걸 통해서 건강 증진 또는 이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동양의 기사상과 또는 수행을 표현한 거랑 차이가 많이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분명히 서양 과학에 대한 역사를 듣고 있는데 동양의 기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고 물질의 세계인 이 원소 세계랑
영혼의 세계인 천상 세계를 동시에 살며 가시적 세계와 불가시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인간은 정진과 수련을 통해서 그 힘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책에는. 그리고 피치노도 자력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작은 곰자리의 꼬리에 두고 있어요. 즉 북극성이죠. 그러니까 숨겨진 힘, 이 마술의 전형이었던 자력의 기원을 북극성에서 찾고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이 도의 근원이신 텔천 상원군님께서 계시는 별자리가 바로 북극성이잖아요. 그래서 북극성을 텔성으로 높이며 받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동양과 서양 문화의 근원이 같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이치죠. 이 15세기에 부활했던 마술 사상을 16세기에 집대성한 사람이 아그리파 폰네테스 하임입니다. 아그리파는 고금의 이 철학서, 종교서, 그리고 신비주의 문헌을 폭넓게 읽고 이제 오커틀 철학 3부작을 완성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사람들은 정당하게도 마술을 최고로 보았고 가장 신성한 철학으로 중요시했다. 마술은 놀랄만한 힘의 작용이다. 이것은 가장 완전한 최고의 과학이며 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장려한 철학이며 모든 철학의 절대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토머스 브라운은 이제 옥스퍼드란 유럽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인데 물리학사에서 전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642년에 의사의 종교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대부분의 철학이 처음에는 마법이었다고 생각한다. 마법은 자연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술은 최고의 과학, 철학의 어떤 절대적인 완성이었고 그 바탕에 신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해를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고금의 문헌에 담긴 가르침을 이제 따른 건데 인류 시원 문화의 이 신교에 사실 바탕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래전부터 이 동양의 신교 문화는 우주 또 해와 달, 하늘, 땅, 이 모든 별과 바다, 이 강과 산에 모두 이 거룩한 신성이 존재하고 인간은 그러한 우주의 신성의 가호를 받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양의 신교 문화가 이렇게 마술 사상 전반에 깔려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신교 원형 시대 때 자연에 깃든 신성을 이렇게 체험하고 살았던 깨달음이 서양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마법, 마술이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동서양 문화의 뿌리에 인류 시원 문화인 신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현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서양 과학의 뿌리에는 마술 사상이 있고 마술 사상은 동양의 신교 문화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